시작하겠습니다. 8번 문제 볼게요. 공동주택 관리 방법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 그랬어요. 1번에 입주자 등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자치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셔야 되죠. 2번에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이렇게 바꿨대요.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바꾸신 경우에 관리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에는 그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그죠? 전에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이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위탁관리 끝나기 전까지는 구성을 하셔야 인수인계가 이루어지고 하겠죠. 예. 그래서 최초로 자치관리할 때는 6개월 이내 하셔야 되는 거고, 최초가 아니라 이제 위탁관리하다 자치관리로 바꿀 경우에는 이 위탁관리 사업자가 그저 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3번 요 강조드렸네요. 주택관리업자 선정은 입주자 대표의 고유 권한으로서 사업 주체가 선정하는 경우는 없다. 이 틀렸네요. 사업 주체가 위탁관리업자 선정하는 경우 있죠. 어떤 경우였어요? 관리의 이관 요구에 충실하지 못한 경우. 그래서 사업 주체가 일단 관리하고 있어요. 관리하고 있다가 최초로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자치관리 결정했어요. 하기로 결정하면 6개월 안으로 자치관리기구 구성해야 되고, 위탁관리로 결정했다 입주자 대표에서. 그러면 위탁관리업자를 선정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한 경우죠. 두 가지 못하면 관리의 이관을 못하잖아요. 그럼 사업주체는 마냥 기다릴 수 없다 그랬죠. 그래서 자기가 사업주체 그냥 요 위탁관리업자 선정하고 그냥 그들한테 인수인계 한다 그랬습니다. 하는 경우 있다 그랬습니다. 4번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선정된 관리주체에게 당연히 관리 업무 인계하셔야 됩니다. 9번 문제 보시면 입주자 대표의 최소 구성인원이 4명이었죠. 4명. 최소한 4명 이상. 4명은 돼야 되고. 10번 입주자 대표의 감사는 최소 2명 이상이어야 돼요. 2인 이상. 11번 문제.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볼게요. 결격 사유가 없어서 동별 대표자 될 수 있는 거. 일단 1, 3, 4번이 한 묶음이죠.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즉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들 미성년자 될 수 없고요. 2번이 이제 당연하죠. 파산된 단데 복권이 됐대요. 그럼 이제 파산자가 아니죠. 뭐 될 수 있어요. 그래 될 수 없는 자는 뭐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복권이 안 됐으면 아직 파산 상태이기 때문에 될 수가 없죠. 다음 12번 문제 역시 같은 문제인데, 공동주택 단지의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1번 공동주택관리법을 위반한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이 공동주택관리법과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항상 2년이 경과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법 집행이 끝났다고 할지라도 2년이 경과해야 돼요. 2년이 지나지 않으니까 될 수가 없어요. 2번 공동주택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한 소유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당연히 될 수 있네요. 그래서 서면으로 위임받으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입주자라고 부르죠. 우리는 입주자,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서면으로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될 수 있어요. 입주자라. 3번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 절대로 안 되죠. 관리사무소 직원들 동별 대표자 될 수 없고요. 그 다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위원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자, 13번 문제 볼게요. 500세대 이상의 회장 선출이에요. 항상
500세대 이상 회장 나오면 10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 보셔야 됩니다. 1번이 답이네요.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 투표 과반수 찬성. 2번에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하는 것은 동별 대표자였죠. 기억하실 건 딱 이 두 개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나머지 이 둘이 아닌 동별 대표자하고 500세대 이상의 회장과 감사 이 뺀 나머지는 다 요 4번 방식으로 하죠. 입주자 구성원의 의결로 찬성으로. 그래서 14번 문제를 보시면 500세대 미만이죠. 그냥 4번이 답이에요. 고민할 거 없이. 이 500세대 미만은 회장이 됐든 감사가 됐든 이사가 됐든 그냥 입주자 대표의 의결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고 끝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안 써도 되죠 이제? 되게만 다 넘기시는 거 보니까 이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15번 공동주택관리법에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의 준거가 되는 이 관리규약 주칙. 이 주칙은 누가 만들어요?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가 만듭니다. 16번 문제 공동주택관리규약 주칙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것. 1번 관리규약을 참조해서 관리규약 주칙을 만든다. 이 말도 안 되죠. 1번 일단 틀렸네요. 이 반대 상황이죠. 관리규약을 참조해서 주칙을 참조해서 관리규약을 만드는 거 이렇게 거꾸로 가야죠. 2번 시도지사는 관리규약 주칙을 정해야 되고 3번에 관리규약은 관리주체가 정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항상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정하는 거예요. 입주자 등이. 4번에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에 대해서도 당연히 그 효력이 영향을 미칩니다. 자, 17번 이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 관리 조치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나 동별 게시판 또는 공동주택 관리 정보 시스템 공개하는 대상이 되지 않는 것. 이 개인정보에 관련된 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세대별 부가 내역, 사용 명세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관리비를 산출하고 사용료 산출하고 장기수산 충당금이 얼마고 적립된 금액이 얼마 이런 것들은 공개 대상이고요. 18번 문제 관리비 운용 예금 계좌. 이 공동주택단지 공동주택의 예금 계좌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느냐. 다 입주자 대표에 되어 있겠죠. 19번 중요한 겁니다. 관리 운용 예금과 구분해서 이 법에서 꼭 얘는 별도로 예치, 은행에 통장을 새로 만들어 갖고 얘만 따로 예치해서 관리해 이렇게 돼 있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장기선 충당금입니다. 이 예비비 적립금, 퇴직급여 충당금은 예치금을 따로 마련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선택사항이죠. 근데 요즘은 투명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주로 이 퇴직급여 충당금은 따로 관리하는 단지들이 많아요. 이거 퇴직급여 충당금. 그죠? 그 다음 예비비 적립금은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예. 따로 관리하는 통장입니다. 그 다음 요거 우리 개정 과목 소개할 때 얘기하겠지만 관리 이 뒤에 예치금이 붙는다는 얘기는요 은행 통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은행 통장이 아닌 거는 요 관리비 예치금만 은행 통장이 아니에요. 통장이 아닙니다. 이거 비우동 부채고 관리비 예치금 선수 관리비 미리 받은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법에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그 이름을 그냥 선수관리비 이렇게 해놨으면 참 좋을 건데 관리비 예치금이라고 이름을 전놨기 때문에 개정과목 그대로 쓸 뿐이에요. 아셨죠? 요거 개정과목 소개할 때 곧 그죠? 소개할 거예요. 소개할 때 그때 다시 구분해 볼게요. 그래서 예치금이 들어가는 개정과목들이 되게 많아요. 다 은행 계좌인데 이 관리비 예치금하고 유동자산에 있는 미수관리비 예치금 이건 계좌가 아니에요. 이 예치라는 의미가 누가 이렇게 맡겨놨다는 거잖아요. 이 주체가 틀려요. 그때 얘기할게요. 지금 얘기하면 뭐 헷갈리니까. 자, 20번 문제 볼게요. 요거
관리비 집행을 위해서 사업자 선정할 때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하는 게 아닌 것. 입주자 대표회의, 일단 하자와 관련된 거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집행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합니다. 그죠? 하자 보수 충당금을 사용하든 하자 보수 비용을 사용하든 간에 이 두 가지는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사업자를 선정할 뿐만 아니라 이 돈을 집행하는 것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죠. 일단 답은 쉽네요. 그죠? 답은 요거 3번이죠. 청소, 경비, 소독, 뭐 쓰레기 청소, 이거 다 관리 주체가 하는 일이죠. 근데 일상적으로 관리 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요. 집행하는 거. 네, 3번이 답이에요. 이제 4번은 특이한 거 있죠? 4번 장기선 충당금. 장기선 충당금은 자, 사업자 선정은 누가 한다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자를 선정해요. 그 다음 집행은 누가 한다고요? 집행은 관리 주체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껴있는 거, 이렇게 두 개 껴있는 게 딱 두 개였어요. 뭐하고 뭐? 장기선 충당금 사용하는 거하고 전기 안전공사, 전기 안전관리를 위한 용역공사. 그죠? 이 두 가지는 입주자 대표회의 선정하고 사업자를, 집행은 관리 주체가 하고. 그래서 우리 할 때도 이렇게 색깔 구분해서 써드렸죠? 구분해서 밑줄 넣었습니다. 21번 관리 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 실적서 및 결산서를 종료 후 2개월 이내죠. 종료 2월 달까지는, 그죠? 실적서하고 결산서 결산하고 난 다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22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외부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또는 1년 1회 이상은 꼭 받으셔야죠. 그래서 1번이 답이네요. 매년 또는 1년에 1회 이상 받으셔야 됩니다. 23번 매년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했대요. 그럼 전체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300세대 이상은 3분의 2, 300세대 미만은 과반수. (24번) 회계감사의 감사인은 누가 선정하는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하셔야죠. 관리 주체에 대해서 감사해 주세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할 거예요. 25번 갑니다. 역시 강조드렸던 거예요. 회계감사, 언제까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돼요?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9개월 이내라 그랬죠? 특이한 숫자입니다. (26번)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 등의 징수, 보관, 예치, 집행 등 장부와 증빙서류는 해당 회계기간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시는 거죠. 자, 27번은 답이 2번이죠. 나머지는 모르는 용어들이잖아요. 일반 건축계획, 장기수명하계획 이런 거 모르잖아요. 그죠? 장기수선, 뭐 다 아시는 거. 장기수선 충당금은 장기수선 계획에 의거해서 사용되어 됩니다. 28번 장기수선 충당금은 적립할 때 항상 1년이 지난 이후에 적립한다 그랬죠. 근데 1년을 따지는 기준일이 언제예요? 사용검사일 또는 건축법에 의한 주상복합은 이걸 사용승인일이라고 불렀죠. 사용승인일. 그래서 장기수선 충당금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장기수선 계획 등에 의거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한 다음에 은행 통장을 새로 만들어서 별도로 예치 보관하셔야 됩니다. 강조드렸으니까 답은 쉽게 구할 수 있죠. 예, 강조 안 드리면 입주 개시일인가? 그죠? 이런 대표회의 구성일에 헷갈릴 수 있다고요? 입주. 29번 문제. 이거 시험에 그냥 미친듯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거 아까 얘기했죠. 이렇게 항상 금기의 율약인데 금기의 율약 항상 보기는 율약 금계로 나오네요. 네, 장기수선 충당금 적립과 관련해서 이 요율은 관리규약으로, 금액은 계니까 계획으로. 4번이 답입니다. 금계율약. 공동주택관리법 관리 쭉 써있네요. 장기수선 규약 이런 말도 있네. 네. 자, 30번 갈게요.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계획이 사업 주체가 세웠죠. 아까 그림 사업 주체가 세웠다가 사용 검사 받을 때 사용 검사권자인 지자체에 제출한다 그랬죠. 그럼 지자체장이 봐서 됐다 그러면 이거를 관리 주체하고 입주자 대표회의로 넘겨줍니다. 공동주택으로. 그러면 이 장기수선 계획을 받은 입주자 대표회의 관리 주체는 검토하고 조정을 얼마마다? 3년마다 검토하고 조정하셔야 돼요. (31번) 갑니다. 공동주택 관리 법령상 장기수선 충당금 규정인데 옳지 못한 거. 1번 장기수선 충당금 요율은 항상 규약으로 정하는 겁니다.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해당 공동주택 공용 부분에 대한 내구 연한을 감안해서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기수선 충당 적립금액은 계획에 의하는 거죠. 금계율약이 또 나온 거예요. 장기수선 계획에 의하는 겁니다. 자, 3번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된다? 예, 말도 안 되죠? 이게 틀렸네요. 관리 주체가 미쳤다고 반환을 하겠어요? 예, 원래 부담은 소유자가 하는 거니까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돌려줘야죠? 그래서 이 관리 주체, 관리 사무실에서는 뭐만 해주시면 된다고요? 이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내역서 그것만 사용자한테 발급하시면 돼요. 그럼 알아서 받을 거예요. 그리고 세입자들이 이렇게 저출입할 때는 항상 이 공인중개사가 껴 있잖아요. 그 공인중개사가 이거 다 해줘요. 갖고 오셨어요? 갖고 오셨어요? 확인하고 넘겨주고 이런다고 다. 4번에 관리 주체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 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하면 지체 없이 그냥 발급하셔야 됩니다. 32번 공동주택 관리 주체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거. 그래서 아까 이거 밑줄 긋지는 않았어요. 일반적이라. 공동주택 공용 부분 유지 보수 안전관리하는 게 관리 주체의 일이죠. 그 다음 공동주택 단지의 경비, 청소, 소독, 쓰레기 수거. 역시 아까 예를 들었더니 3번이 답이 입주자 상호 간의 이해가 상반됐대요. 이거 조정할 수 없어요. 관리실에서. 그쵸? 막 입주자들이 뛰어와갖고 막 관리사무실에서 뭐라고 하면 관리소에서는 그냥 모른 척 할 거예요. 그쵸? 빌겠죠.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이러고. 이거 분쟁을 조정하는 게 여기 써드리면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공동주택이 분쟁조정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분쟁조정위원회. 그죠? 하자도 판단하는 위원회가 따로 있고요. 이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는 지자체별로도 있고요. 지자체에서 안 되면 중앙정부에도 있어요. 아셨죠? 분쟁조정위원회가 있구나. 그래서 요런 거 조정하는 데가 있구나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뭐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거고.
자, 4번에 관리비 사용료 징수하고 공과금 납부하고 대행하는 것들 관리 주체가 하는 일들입니다. 자, 33번 아까 강조드렸던 건데 공용주택의 입주자 등은 전체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이른다 그랬죠? 우리 애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거.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 선거관리위원회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감사 요청할 수 있는 거 아주 특이하죠? 10분의 3. 자, 이제 마지막 장이네요. 과태료 관련된 부분 볼게요. 34번 과태료 대상이 아닌 것 그랬네요. 과태료 대상인지 아닌지 문제는 쉬운데 얼마 이하짜리인지까지 해볼게요. 관리비 등 납부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했대요. 이 공개 의무를 위반하거나 그죠? 열람이나 이런 거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500만원 이하짜리예요. 잘 모르잖아요. 500만원 이하 과태료. 역시 똑같아요. 입주자 대표의 회의록을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냥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자, 그 다음 회계감사 결과를 보고 공개하지 않는다. 다 500만원 이하죠? 그래서 지금 1, 2, 3번은 같은 거죠. 공개 의무를 위반한 거잖아요. 아니면 열람 청구나 이런 복사 요구에 위반하는 것들 500만원 이하짜리입니다. 근데 4번 장기 수선 충당금이 딱 나와서 이 1000만원 이하짜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장기 수선 충당금을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대요. 이거 못한 거요. 아주 잘했죠? 잘했네. 칭찬해줘야죠 이건. 그죠? 잘했네. 이렇게 써드릴게요. 칭찬해줘야 되잖아요. 장기수선 충당금을 딴 데 갖다 쓰면 문제가 되지만 딴 데 갖다 쓰지 않았대요. 용도로만 사용했다는 얘기잖아요. 잘한 거예요. 과태료 대상이 아니라고요. 그죠? 이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용도 왜 사용하지 않으면 잘한 거죠. 용도 왜 사용하면 문제가 되죠.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이게 이제 1000만원 이하짜리라는 거예요. (35번) 문제 볼게요.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 이건 이제 금액 구분하는 겁니다. 답은 쉽네요. 일단 하자 보수 보증금을 딴 데 갖다 썼대요. 이 하자 보수 보증금은 금액이 컸죠. 2천만원 이하입니다. 나머지는 1000만원 이하짜리죠. 그래서 1번에 장기 수선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을 교체하지 않거나 보수하지 않으면 계획이 있고 돈도 있는데 안 했어? 1000만원 이하. 그 다음 하자로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 그 다음 돈을 딴 데 갖다 쓰면 하자 보수 보증금만 2천만원이고요. 돈을 그 외에 돈을 딴 데 갖다 쓰면 1000만원 이하예요. 그래서 강조드린 게 이제 장기수선 충당금이 특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거고, 관리비 걷어들인 거하고 사용료 납부 대행한 다음에 걷어들인 거 딴 데 갖다 쓰면 1000만원 이하입니다. 그래서 36번 문제도 바로 나오죠.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거. 역시 3번이죠. 장기수선 충당. 이 돈을 딴 데 갖다 쓰면 커요. 하자 보수 보증금은 2천만원이고 나머지 돈들은 1000만원 이하고. 됐죠? 그래서 관리 방법 변경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이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그죠? 기록 보관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아도 500만원 이하가.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걸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쭉 밑줄 긋고. 자, 37번 볼게요. 의무적 회계감사 대상. 이게 법이 바뀌어갖고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해야 돼. 1년, 매년 1회 이상 해야 될 의무 대상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것 이런 얘기예요.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예전에는 300세대 이상만이었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의무관리 대상이면 다 회계감사 받으셔야 돼요. 외부 회계감사. 그래서 의무 관리 대상 아닌 것. 일단 300세대 이상은 뭐 따질 것도 없이 의무죠. 330세대 의무입니다. 근데 150세대 이상은 이제 300세대 이상은 의무고 150세대 이상은 있어야죠.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 집중식이거나 아니면 주상복합이거나 2번이 답이네요. 개별 난방단지는 이 개별 난방단지가 의무관리 대상이 되려면 300세대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150세대 이상 중앙 난방식. 3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선거의 특징. 우리 민주주의 그죠? 선거하는 4대 원칙이죠. 보통 선거고요. 투명 선거라는 말은 없죠. 투명 선거는 뭔가요? 비밀 선거고 평등 선거. 빠져 있는 게 직접 선거겠죠.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 자, 이제 법령은 완전히 끝났고요. 우리 교재로 가서 이제 회계 쪽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교재를 14페이지로 가시면요. 일반 회계의 원리가 있는데 사실 기업의 일반 회계를 공부를 하셔서 처음 배우시는 분이 정확히 익히시려면 최소한의 시간은 한 30시간 수업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일반 회계를 할 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반 회계 공부 전에 하셨던 분도 계시죠 지금? 그죠? 의외로 일반 회계 하신 분들이 헷갈리실 수 있어요. 차이가 있으니까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일반 기업 회계 기준 뭐 국제 회계 기준 이런 거 익히신 분들은 뭐라고 하셨나요? 아니죠? 네. 자, 우리 수업은 회계를 처음 배운다. 이 2급이잖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물어봤잖아요. 전날 차변, 대변도 모르세요? 그랬더니 모르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죠? 시작이 거기부터예요. 그러니까 내가 혹시 지금 뭐 회계 자격증 갖고 계신 분들도 있죠. 뭐 전산세무회계나 뭐 FAT나 TAT 같은 그죠? 있으신 분들은 지루하시고 재미없을 수 있어요. 처음에. 그죠? 다 알죠? 이러고 넘어가면 나중에 아무것도 못 하셔서. 자, 요거 일반회계 원리 보시기 전에 거기 프린트물 나눠드렸죠? 그 프린트물 좀 하고 왔다 갔다 할게요. 프린트물이 일단 알고 있어야 될 기초 개념 요까지 여기 2장 들어가기 전까지 요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리고 교재 들어갔다가 또 분계 연습하고 그죠? 그리고 이어갈게요. 여기 제가 회계 기초 그죠? 전산세무회계나 다른 뭐 재경관리사나 이거 아주 처음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 교재 이게 한 50장짜리인데 그냥 다 생략하고 그냥 요것만 냅둔 거예요. 자, 볼게요. 일단 회계를 할 때 알고 있어야 될 기초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회계에서는 자, 왼쪽을 여기 빈칸들은 쓰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만든 교재들은 다 이렇게 비어 있어요. 다 쓰도록. 자, 회계에서는 왼쪽을 뭐라고 불러요? 차변이라고 부르죠.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죠. 야, 이런 것도 얘기하니까. 되셨죠? 그래서 여기 왼쪽을 차변. 반 나눠가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자, 이 차변과 대변, 요 차, 이제 한자잖아요. 빌차, 빌릴 때 뭐 이렇게 해갖고, 그죠? 예, 한자로 써 있어요. 그죠? 영문도. 근데 차변과 대변이 있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회계에서 차변, 대변.
그냥 왼쪽을 차변,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끔가다 한자 갖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들도 가끔 있긴 한데, 예? 그거 쓸데없는 얘기예요. 그죠? 그냥 차변은 왼쪽이고 오른쪽은 대변이에요. 아셨죠? 예? 당연히 회계는 학이 아니죠. 그죠? 회계는 학이 아니잖아, 영문에서. 회계는 카운팅에서 팅으로 끝난다고, 기술이라고, 기술. 회계는 학이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자기는 학이라고 우기시잖아요. 회계학을 아니신가요? 그런 분들은, 그죠? 예, 보세요. 왼쪽, 오른쪽, 이랬으면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적은 것 뿐이에요. 아셨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회계에서 왼쪽은 차변이라고 부르는 거고, 오른쪽은 대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회계 공부가 되시면 의미가 부여가 되죠. 그건 몸으로 체득하시는 거예요. 자, 거래 이중성 볼게요. 회계상 경제적 사건인 거래가 발생하면 반드시 이 차변 있죠. 왼쪽에 요소가 한 개 이상이 무조건 발생하고요. 그 다음 대변 오른쪽에 무조건 한 개 이상이 맞대응해서 발생하는 거, 이걸 거래 이중성이라고 해요. 거래 이중성. 그래서 회계 처리할 때 회계에서는 거래가 딱 발생하면 왼쪽에 한 개 이상은 반드시 나와요. 한 개일 수도 있고요. 2개, 3개, 4개, 5개, 몇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차변이 발생하면 대변도 반드시 나와요. 이렇게 맞대응해서 발생하는 이 복식부기의 원리가 이 거래 이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할 때는 항상 왼쪽을 뭔가를 쓰면 오른쪽도 반드시 쓰게 돼요. 되셨죠? 그 다음 이 거래의 이중성으로 인해서 회계학의 근본 원리가 있죠. 여기 별 5개짜리. 이 별 5개 이렇게 해놓은 건요, 제가 별을 10,000개 하고 싶었던 거예요. 10,000개. 근데 할 수가 없어 5개만 해놓은 거예요. 회계에서는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다는 원리죠. 이거 회계학을 간통하고 있는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이 대차 평균의 원리는요, 회계학을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예요. 이 2개가. 그래서 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일반 회계를 하시면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 회계학 있죠? 회계학에서 계산 문제 많잖아요. 계산 문제가 나오면 거기에 90%는 예를 물어보는 거예요. 대차 평균의 원리를. 그래서 이걸로 다 풀어져요. 식도 필요 없고요. 그냥 왼쪽, 오른쪽에 대입만 하시면 답이 나오는 거라고. 그죠? 회계학은 90%가 그렇게 문제를 풀어요. 일반 회계는. 네, 우리 시험에서도 이걸 낼 수 있는데 우리 관리소 회계에서는 시험에 이걸 잘 내지 않아요. 아셨죠? 네, 용어 정도만 물어보고. 그래서 항상 거래 이중성의 결과로 차변의 모든 회계의 모든 장부, 모든 재무제표는 왼쪽의 합계와 오른쪽의 합계는 항상 같아요. 대차 평균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볼게요. 계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계정. 장부. 이제 회계에 거래가 발생하면 장부에 기록해야 되잖아요. 장부 기록 계산하는 단위를 계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회계에서 계정은 딱 5개밖에 존재하지 않아요. 써볼게요. 재무상태표 계정이 이제 3개가 있고요. 이게 자산이 있고요. 자산. 그 다음 부채가 있고요. 부채. 그 다음 자본이 있습니다. 자본. 자, 이 자본을 비영리 기업에서는 자본이라고 부르지 않고 순자산이라고 부릅니다. 순자산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일반 기업들은 영리 기업이죠. 돈을 버는 걸 목적으로 하니까 자본이라고 부르고요. 이 비영리, 우리 관리소는 비영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뭔가 그저 관리소 유지관리하기 위한 목적이지 그걸 해서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비영리가 목적이기 때문에 관리소에서는 자본을 그냥 순자산이라고 불러요. 비영리 기업처럼. 되셨죠? 같은 표현이고. 그 다음 손익계산서 계정 2개가 있죠. 네, 수익과 비용. 그래서 회계에서는 있죠. 회계에서는 계정이 이렇게 5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재무상태표를 구성하는 재무상태표 계정, 자산부채 자본과 손익계산서 계정인 수익과 비용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이 재무상태표 계정은 이건 좀 그죠? 이건 시험에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 결산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이 역사적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얘들 있죠? 이 자산부채 자본은요. 얘들은 실질 계정이에요. 실질 계정. 실제로 실체가 있는 실제로 존재하는 실질 계정입니다. 얘가 실질 계정이냐 명목 계정이냐 이게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이해를 그죠? 실질 계정 얘 무슨 얘기냐면 얘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에요. 자산 볼게요. 자산의 대표적인 게 건물 있어요. 건물. 자, 건물이 올해 회계년도가 끝나고 종료한 다음에 결산하고 난 다음에 얘가 없어져요? 아니죠. 그대로 실체가 남아 있잖아요. 자산, 부채도 내가 어디한테 돈을 빌렸어요. 그러면 회계 기간이 종료했다고 결산했다 그래서 이 빚이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대로 있다고. 그러니까 이 실질 계정은 실제로 존재하는 거니까 얘들은 결산 시 어떻게 해요? 결산을 하고 나면 항상 그 다음 연도 장부에 있는 금액을 갖고 이어가야 되죠.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 연도로 이월시켜요. 금액을, 장부 금액을. 차기 이월하는 방식으로 얘들은 결산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장부에 현금이 지금 100만원 남아있다. 그럼 그 다음 연도 시작이 얼마예요? 100만원부터 출발하는 거라고. 이 재무상태표 계정 실제로 존재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우리 이 회계학이 태동한 회계학, 그죠? 회계학의 역사 따질 때는 뭐 우리 교재에서도 뭐 고대 이집트가 나오고 우리나라 뭐 고려 시대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건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현대적인 회계는 자본주의가 태동하면서 나왔다고요. 회계학이 됐죠? 이 회계학이 처음 태동했을 때는 계정이 딱 3개밖에 없었어요. 이 3개 자산, 부채, 자본. 그래서 예전에는 손익계산서라는 게 재무제표에 없었어요. 재무상태표밖에 없었어요. 이게 한동안 유지하다가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그저 이 3개로 감당할 수 없는 경제적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죠. 그죠?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나중에 만들어진 거예요. 나중에 만들어줄 때 그럼 수익과 비용이 뭐냐? 이 수익과 비용은 원래 실체가 뭐예요? 자본이에요. 자본. 이 자본을 워낙 거래가 복잡해져요. 그죠? 이 자본을 늘리는 거래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름하여 수익이라고 이름을 짓자. 그 다음 자본을 줄이는 요소들이 너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이름을 비용이라고 짓자.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태동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 얘들 수익과 비용은요. 얘들은 이거 안 적어 놓으셔도 돼요. 이거 명목 계정이에요. 명목 계정. 실제로 이름상으로만 존재하고 실체는 없어요. 실체는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실체는 어디에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산, 부채, 자본에 여기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고 얘들은 명목상으로 장부에만 있는 거예요. 수익은 뭐예요? 1년 동안 벌어들인 거. 비용은 뭐예요?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1년 동안 들인 돈 쓴 거.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산 때 볼게요. 결산 때 항상 이런 걸 우리가 하죠. 결산 때 1년 동안 손익계산서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얼마야. 이거를 다 집계를 해요. 그 다음 이 수익을 벌기 위해서 쓴 돈은 얼마야. 비용 있죠. 비용을 이렇게 빼요. 수익과 비용. 그럼 이걸 이익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번 기수에 벌어들인 이익이라 그래서 당기순이익이라고 해요. 됐죠? 이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걸 손익계산서에서 계산을 해요. 손익계산서 계산한 다음에 이 수익과 비용은 이제 생을 마감합니다. 그 한 해로. 수익 벌어들인 게 100이 있죠? 그 다음 비용 쓴 게 50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100에서 50을 빼갖고 숫자는 쓰지 않을게요. 그럼 당기순이익이 50이잖아. 이걸 계산하고 나면 모든 수익 계정과 비용 계정 그 해를 생을 마감해요. 생을 마감합니다. 그래서 이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얘들은 어떻게 해요? 출발을 새로 0부터 출발합니다.
모든 수익과 비용 계정은 그 다음 연도 1월 1일이 되면 장부에 0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1년 동안 열심히 벌어들이고 벌기 위해서 열심히 쓰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명목 계정이에요. 그래서 얘들은 결산 시 결산할 때 어떻게 마감을 짓냐면 얘들은 다음 연도로 넘기면서 장부를 마감하는 거고요. 이 손익계산서 계정은 결산 시에 집합 손익계정으로 단기 손익을 요 계산하기 위해서 집합 손익계정으로 옮기면서 대체하면서 마감을 해요. 이 근본적인 차이를 좀 기억하셔야 되고, 요거는 결산 때 또 알고 계셔야 돼서 그죠? 미리 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수익과 비용은 그 다음 연도 출발이 0이에요. 0. 새로 시작. 매년 새로 시작. 그러면 이 결론을 구했잖아요. 결론만 구하고만 끝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당기순이 50을 계산했죠? 그러면 얘가 원래 자리로 찾아갑니다. 얘 원래 자리가 뭐였어요? 원래 자리가 자본이었죠? 네, 자본으로 이렇게 옮겨요. 이렇게 결산 때 항상 이렇게 옮기면서 이 당기순이익이 이게 자본 쪽으로 옮기면서 이게 이제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본 항목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그죠? 이익잉여금이라고 부르고요. 이 자본 항목으로 이 자본 쪽에 벌어들인 거를 플러스해서 얘들은 다 없어지고 이 결론만 자본 쪽으로 다시 원래 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수익과 비용은 관리를 위한 목적이에요. 기존에. 결론을 내면 원래 자리로 다시 찾아가고 자본 쪽이 합쳐져요. 이게. 이해되시죠? 네. 요거를 나름대로 좀 염두에 두세요. 그죠? 회계를 익히면서 느끼셔야 될 부분을 그냥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계정의 기입 방법 보시면 이 계정의 기입 방법은 우리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래의 8요소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집어넣는 거긴 하네요. 거래의 8요소. 교재에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기 전에 먼저 보셔야 될 게 계정의 기입 방법 보겠습니다. 자, 계정 장부에 기입을 할 때는요. 자, 자산 있죠? 이 자산은 차변 계정이에요. 왼쪽 계정이에요. 자, 이 자산이 차변 계정이란 의미는 회계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 의미, 이 자산의 차변 계정이란 첫 번째 의미는 자산이 늘어났어요. 그럼 어디에다 적겠다? 그냥 본래 계정인 차변에 적겠다는 의미고요. 반대로 자산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반대편인 대변에 적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증가되는 건 차변에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감소되는 거는 대변에 적어서 이걸로 마이너스 빼기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그 다음 부채 볼게요. 이 부채와 자본은 대변 계정이에요. 얘가 대변 계정이라는 의미는 이거 얘기 안 했네요. 자산이 차변 계정이라는 의미,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 의미는 그래서 자산은 차변 계정이라 항상 자산의 잔액은 어디에 남아요? 차변에 남습니다. 반대로 부채와 자본은 대변 계정이에요. 부채가 증가하면 대변에다 적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변에 부채와 자본이 적혔으면 계속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감소하면 반대편인 차변에 적어요. 여기다가 부채를. 그럼 이걸 부채를 줄이고 자본을 줄이는 요소들일 거예요. 역시 대변 계정이라 부채와 자본의 잔액은 대변에 남습니다. 쉬운 얘기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자, 손익계산서 계정에서 비용은 차변 계정이에요. 비용이 차변 계정이란 첫 번째 의미는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차변에 적겠다는 거예요. 되셨죠? 네, 그러면 소멸하는 경우도 있겠죠. 요거 소멸. 이 비용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일반 기업은 결산 때만 보통 등장을 해요. 그 다음 비용 차변 계정이라 역시 잔액은 어디에 남을 거예요? 차변에 남습니다. 반대로 수익 계정 대변 계정이에요. 대변 계정이라는 의미는 수익이 발생하면 대변에 기록할 거예요. 대변에. 그 다음 수익이 소멸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이렇게 차변에 적히는 소멸하는 경우가 있는데 분홍색으로 됐죠. 거의 발생하지 않고요. 일반 기업에서 주로 언제 발생하냐면 얘는 결산 시에 등장을 해요. 결산. 12월 31일 결산 때 소멸하는 일들이 등장을 한다고.
근데 이거 일반 기업에서만 다루고요. 우리 관리소에서는 이게 소멸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관리소에서는 소멸시키는 경우가 없어요. 그렇게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이건 이제 설명이 들어갈 거고, 역시 수익이 대변 계정이라 잔액은 대변에 있습니다. 항상. 되셨나요? 요거. 여기 이제 요거를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회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잠깐 쓸데없는 얘기를 해보면, 차변이, 자산과 비용이 차변 계정이라, 이 두 개 차변 계정이죠. 이 두 개가 뭔가 관련이 있을 것 같은가요? 왜 관련이 있어요? 자산과 비용은 원래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엄밀하게 따지면 뭐예요? 자산의 미래가 비용인 거야, 이렇게. 어떠한 자산이든 대부분의 자산은 나중에 비용으로 처리되면서 소멸됩니다. 없어져요. 자산과 비용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자산은 나중에 비용으로 없어져요. 그죠? 내가 자동차를 하나 사왔다. 그러면 사오면 자산으로 이렇게 딱 잡아놓는다고. 그죠? 이 자동차는 장부에 잡혀있는 금액이 자산이 계속 없어져요. 가치가 나중에 이제 결산 때 감가상각을 통해서 감가상각비로 없어져요. 아니면 자동차를 중간에 처분하면 그저 처분할 때 그때 없어요. 비용 처리되면서 없어지는 겁니다. 근데 요거를 지금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봐두세요. 요거를 느끼셔야 되는데 이거를 느낄 정도가 되려면 적어도 법인세 공부할 정도 수준은 되셔야 돼요. 법인세 공부할 때면 세무회계로 따지면 세무 1급 정도 수준, 세무 2급을 지나서 그저 그 정도 되셔야 이걸 느껴요. 이걸 아셔야 법인세에서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다고. 되셨죠? 그냥 얘기를 해본 거예요. 혹시라도. 그러면 이 대변 계정 부채와 수익도 대변 계정이죠. 자본을 제외하고 대변 계정 있죠? 예? 얘도 뭔가 관련이 있겠죠? 예, 역시 관련이 있긴 해요. 여하튼 요거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 교재를 보겠습니다. 교재 아까 14페이지 있죠? 처음으로 올게요. 시간 되는 만큼 이제 2분 남았는데 2분이라도 할게요. 자, 복식부기 볼게요. 복식부기의 이해. 자, 복식부기의 단식부기에 비해서 파란색으로 해야겠네. 단식부기에 비해 대비되는 장부 기장 방식으로. 자, 단식부기 대표적인 게 우리 뭐예요? 가계부가 대표적인 단식부기죠. 그죠? 뭐 예전에 썼던 뭐 용돈 기입장 이런 거. 가계부가 대표적인 단식부기죠. 이 단식부기는 차변, 대변 이런 개념이 없어요. 이 단식부기는 뭐만 써요? 그냥 수입과 지출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를 쓸 때 급여 월급 받았어요. 그러면 수입란에다가 급여 5월달 급여를 받았다. 그러고 여기다 뭐 300만 원 이렇게 적어 놓는다고. 그 다음부터는 다 지출이죠. 지출, 그저 뭐 교통비, 여기에 무슨 비용 이런 거 쭉 뭐 썼다. 통신 요금 냈다. 이렇게 다 쓰죠. 적용하고. 이게 가계부예요. 이 단식부기, 우리가 이제 회계는 기본적으로 이제 단식부기를 쓰지 않고 복식부기를 쓰죠. 예, 복식부기. 그래서 이 복식부기를 쓰면요, 기억하실 건 이거밖에 없어요. 복식부기는 항상 차 대변을 같이 쓰기 때문에 오류 검증 기능을 갖고 있어요. 오류 검증. 그래서 복식부기는 왼쪽 차변 요소와 오른쪽 대변 요소를 각각 같은 금액으로 기입하기 때문에 항상 동시에 발생된다 그랬죠.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항상 차변을 뭔가를 쓰면 대변도 쓰셔야 돼요. 그리고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 전체 금액하고 대변 전체 금액은 항상 같아요. 그죠? 같은 금액으로 쓰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차변의 합계와 대변의 합계는 항상 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 그랬죠. 우리 자기 검증 기능이 있다는 얘기는 장부를 봤더니 차변의 합계하고 대변의 합계가 틀려다. 그럼 뭔가 잘못됐다.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식부기 원리입니다. 되셨죠? 복식부기.
그래서 이 복식분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래의 8요소 구분해갖고 자산부채자본 수익 비용을 변동이나 발생에 따라 차변과 대변에 따라서 계정 과목을 정해서 기입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분계라고 하는데, 분계 됐죠? 이 분계가 회계의 시작이면서 시작이야. 분계 회계의 시작이고, 우리 관리소 2급 수준에서는 이 분계가 회계의 모든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아셨죠? 우리 수업에서는 분계가 전부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수업 듣는 60시간 동안 우리가 수업하는 목적은 자격증 취득하는 게 목적이지만 결론적으로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분계를 잘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분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수업할 거는 다 분계라고 하는 거죠. 이 분계가 전산에서 얘기하면 전표 처리하는, 전표 입력하는 거고요. 회계 기준에 따르면 이게 기업의 회계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으로 실무에 나가서 회계 담당자들이 해야 되는 업무의 90%는 이걸 하는 거예요. 분계, 회계 처리. 됐죠? 이게 끝나고 나면, 이걸 잘하고 나면 전기 총계정 원장에 옮겨서 총계정 원장을 만들고 각종 재무제표를 만들었고, 이런 장부는 다 전산이 자동으로 해요. 아셨죠? 그러니까 회계 담당자가, 일반 기업도 회계 담당자가 회계와 관련해서 하는 일은 뭐예요? 전표 입력하고요, 결산 처리하고, 이거면 모든 게 끝이에요. 회계는 장부 기록하는 건 끝. 됐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실무 담당자의 능력은 뭘로 가려지는 거예요? 세법으로 가려지는 겁니다. 세법,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이 능력에 따라 수준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하고, 그래서 항상 2급 있죠. 기초단계 회계 수업은요, 이거를 익히기 위해서 그걸로 구성되어 있고, 우리 시험도 있죠. 필기든 실기든 간에. 그죠? 이게 기본인데, 이걸 못하면 합격할 수가 없어요. 물론 찍기 발인 같은 경우는 가능하죠. 찍기가 많으니까 합격할 수 있을지언정. 아셨죠? 전산세무회계도 회계 1급까지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 1급까지는 요 수준이에요. 요 수준. 그죠? 물론 다른 이제 세법도 배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내일 요 분계 있죠? 요거 분계가 어떤 건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분계.